안녕하세요. 당신의 귓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12가지 인생의 법칙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네 번째 법칙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 법칙은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인데요.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최고 능력자들만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너무 깎아내리고 무엇을 시작할 의지마저도 꺾고 있는 건 아닌가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고 오직 나의 성장에만 집중하는 것. 어떤 이야기일지 네 번째 법칙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 법칙.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내면의 비평가.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두 분야에서 마을 최고의 전문가 대접을 받는다. 누구는 동네 공식 가수왕이고 누구는 마을의 천하장사로 인정받는다. 옆집에는 상식 박사가, 뒷집에는 암산의 달인이, 앞집에는 축구 황제가 산다. 동네 영웅들은 각 분야의 승자가 되어 세로토닌 호르몬의 혜택을 충분히 누렸을 것이다. 저명한 인물들의 출신지 통계를 보면 작은 마을에서 자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 우연은 아니다. 당신이 100만 명 중 한 사람 나올까 말까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해도 1800만 명이 사는 뉴욕에 가면 당신 같은 사람이 20명이나 있는 셈이다. 현대인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산다. 그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수억 명과 연결돼 있다. 그러다 보니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 보인다. 당신이 어떤 분야에 소질이 있고 나름대로 내세울 만한 업적을 쌓았다 해도 세상엔 더 대단한 사람이 수두룩하다. 농구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마이클 조던이나 르브론 제임스만큼은 아닐 것이다. 달리기가 아무리 빠른 사람도 우사인 볼트만큼 빠르진 않다. 당신이 만든 요리를 온 가족이 맛있게 먹어도 인스타그램엔 더 맛있어 보이는 음식 사진이 널리고 널렸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타지도 않을 수십 대의 슈퍼카를 주차장에 세워둔 사람도 있고 조호와 요트를 타고 바다 위에서 파티를 벌이는 사람도 있으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니는 사람도 있다. 숨막힐 듯한 미모를 자랑하는 할리우드 배우도 새로운 스타가 등장하면 백설공주를 시기하는 마녀가 된다. 당신은 어떤가? 하는 일은 재미도 의미도 없이 따분하기만 하고 살림살이는 팍팍하고 취향은 후지고 몸매는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가? 또한 제 아무리 캐나다 총리라도 미국 대통령 옆에선 관심을 받을 수 없다. 우리 내면엔 우리를 잘 아는 비평가가 살고 있다. 그 존재는 큰 목소리로 자기 주장을 펼치며 우리의 소소한 노력을 무자비하게 깎아내린다.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기는 어렵다. 객관적인 자기 비판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엔 감각 없는 예술가, 재능 없는 음악가, 이기적인 꼰대 관리자, 지루한 글만 쓰는 소설가, 실력 없는 교수가 넘쳐난다.
질 나쁜 물건이라면 처박아 놓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만인데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연주자들 실력이 형편없다면 음악을 들을 때마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설계가 엉망인 건물은 자연재해에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고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자동차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를 바 없다. 이해할 만한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실패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무능함은 늘 비참한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능함을 가려내는 기준은 필수적이다. 모두 비슷한 능력을 타고나서 비슷한 업적을 이루며 살면 좋겠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지만 능력과 결과는 평등하지 않다. 극소수의 사람이 중요한 것 대부분을 창조한다. 승리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진 않지만 가장 많이 가져간다. 밑바닥의 삶은 황폐하다.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쉽게 병들고 사랑도 관심도 못 받는다. 그리고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 그런 처지에 놓이면 내면의 비판적 자아는 현실보다 더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쏟아낸다. 가혹한 자기 비판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선 의도적으로 현실을 외면하는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법이다. 죽으면 다 소용없다. 한동안 사회심리학자들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라며 긍정적 망상을 추천했다. 긍정적인 망상은 한마디로 거짓말을 보호막으로 활용하라는 뜻이다. 세상이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곳이어서 망상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보다 더 암울하고 비참한 삶의 철학이 또 있을까? 그것보다 훨씬 바람직한 대안이 있다. 어떤 망상도 필요 없는 방법이다. 카드 게임을 하는데 패가 항상 불리하게 나온다면 그 게임은 조작일 가능성이 크다. 인생이라는 게임이 항상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게임을 조작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내면의 비평가가 늘 당신의 노력과 삶의 가치를 깎아내린다면 그 목소리에 귀를 닫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소리만 내뱉는 존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건 지혜로운 충고가 아니라 쓸모없는 짓거림이다. 너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라는 내면의 목소리는 허무주의의 상투적인 구호에 불과하다. 그럴 때 그렇지 모든 게 부질없는 짓이지 라고 반응하면 지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이 뭐가 있나 하고 화를 내야 한다. 매사에 부정적인 내면의 목소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따뜻한 동료가 아니라 합리성으로 위장한 비열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인생이라는 게임.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이 들어간다. 만약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이 다른 대안에 비해 더 좋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면 지금 그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치 판단이 배제된 선택은 없다.
가치 판단은 모든 선택, 모든 행동의 전제 조건이다. 일단 어떤 행위를 선택하면 그에 대한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내면에서 자동으로 작동한다. 그 행위는 성공 기준을 넘어서거나 못 미치거나 둘 중 하나의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건 정해진 목표가 있는 게임을 한다는 뜻이다. 모든 게임에는 성공과 실패 가능성이 공존한다. 성공과 실패에는 언제나 질적인 차이가 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차이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가치의 차이가 없으니 의미의 차이도 없다.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데 뭐하러 애를 쓰겠는가? 의미는 더 좋은 것과 더 나쁜 것의 차이를 전제로 한다. 그럼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면의 목소리가 내뱉는 그럴듯한 말에 논리적 결함은 없을까? 성공과 실패라는 흑백 논리부터 살펴보자. 쉽게 말해 성공은 좋은 것이고 실패는 나쁜 것이다. 성공과 실패의 관점으로만 보면 대안도 없고 중간지대도 없다. 그런데 우리 삶은 두 잣대로만 보기엔 훨씬 복잡하다. 이런 일반화는 단순하고 세련되지 못해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악의적인 의도가 숨어 있기도 하다. 일반화는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분법에선 중요한 가치들의 미세한 차이가 완전히 지워진다. 정확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생각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 먼저 성공과 실패는 단 한 번의 게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게임이 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좋은 게임이 수없이 많다. 좋은 게임이란 내 소질과 능력에 맞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며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조금씩 성장시키는 게임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 일은 좋은 게임이다. 배관공, 의사, 목수, 교사 일도 좋은 게임이다. 이처럼 세계에는 여러 유형의 게임이 있다. 만약 어떤 게임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게임에 도전하면 된다. 나의 장점과 약점, 내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더 나은 게임을 선택할 수도 있다. 게임을 바꿔도 효과가 없으면 아예 새로운 게임을 만들면 된다. 얼마 전 텔레비전 장기자랑 프로그램에서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오븐용 장갑을 낀 무언극 배우의 연기를 봤다. 어디서도 보지 못한 독창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만의 게임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이미 당신은 하나 이상의 게임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직업이 있고 친구와 가족이 있다.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작업 중인 작품, 빠져있는 운동이 있을 수 있다. 참여하고 있는 게임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느낌이 있을 것이다. 어떤 게임은 잘하고 있고 어떤 게임은 그럭저럭 중간 수준이며 나머지 게임은 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정상이다. 대체로 인생의 게임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모든 게임에서 승리하고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모든 게임에서 승리한다는 말은 새로운 분야, 까다로운 분야에는 도전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렇다면 승리하고 있을진 몰라도 성장하진 않았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성장이 가장 의미 있는 승리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임에서의 승리보다 당장의 승리를 늘 우선시해야 할까? 위대한 것을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이 어떤 게임을 선택하든 그 게임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인생의 게임들은 사람마다 달라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무의미하다. 혹시 나에게 없는 건 유독 크게 보이고 내가 가진 건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가? 피해 의식과 시기, 질투의 늪에서 당신을 구해줄 생각 실험이 있다. 당신보다 훨씬 뛰어난 동료가 있다고 해보자. 일도 잘하고 유머 감각도 있으며 외모도 훌륭한 친구다. 그런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 반면에 당신은 다른 건 몰라도 결혼 생활만큼은 안정되고 행복하다. 누구의 인생이 더 나을까? 아니면 당신이 존경하는 유명인이 알고 보니 음주운전을 밥 먹듯이 하고 주변 사람에게 막말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해보자. 그의 삶이 진정으로 당신의 삶보다 나을까? 얻는 게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면의 비평가가 남들과의 비교를 시도하며 당신을 깎아내리려 한다면 비평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내면의 비평가는 먼저 특정한 비교 영역을 임의로 선택한다. 예를 들어 권력이나 명성이라는 영역을 선택한다고 해보자. 다음 단계에서는 그 영역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의미를 부풀린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당신이 아는 그 영역 최고의 스타들과 당신을 비교한다. 거의 모든 세상 사람에게 불리한 비교니 당연히 당신에게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최종 단계에서 더 나아가면 당신과 비교 대상 간의 격차가 불공평한 삶의 증거로 활용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뭘 해보기도 전에 의지가 꺾여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들을 너무 편하게 산다고 비난할 순 없다. 지나치게 어려운 길만 걷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들. 우리는 언제나 A라는 지점에 있고 동시에 B라는 지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때 A는 기준에 못 미치는 지점이고 B는 지금보다 더 나은 지점이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이 세상 역시 불충분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늘 무언가를 시도한다.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낸다. 만족은 잠시뿐이고 곧 호기심이 다시 발동한다. 현재는 부족하고 미래는 낫다는 생각. 이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미래를 보지 않으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현재 상황도
제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무엇인가를 보려면 초점을 맞춰야 하고 초점을 맞추려면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다는 건 대상을 정했다는 것이다. 그 대상 중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있다.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다. 새로운 가상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던 문제가 드러나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도 보인다. 이런 상상을 통해 세상은 바뀌어 왔다. 엉망인 현재 상태를 미래에는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예지력과 창의력은 만성적인 불안과 불만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는 늘 현재 상태를 목표와 비교한다. 목표는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얼토당토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지 못해 실망하거나 목표를 이루더라도 생각보다 못한 결과에 실망한다. 그럴 때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우리가 충분한 성공과 가치를 이루어내지 못한 현재의 삶을 깎아내리는 대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패한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자책에서 벗어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다. 괜찮은 집을 구한다고 해보자. 전문가들을 불러 집의 장단점을 알아본다. 특히 결함을 꼼꼼히 점검한다. 그렇게 작성된 결함 목록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당신의 바람을 나열한 것이어선 안 된다. 전문가들이 결함을 속속들이 밝히고 감추어진 하자까지 찾아내 나쁜 소식을 전해도 기분 나빠해선 안 된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 그리고 결함이 단지 외형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뭔가를 바로잡으려면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한다. 어설프게 고치려다간 돈과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따라서 제대로 볼 줄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잘만 활용한다면 내면의 비평가가 이 역할의 제격이다. 내면의 비평가가 점검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내면의 비평가와 함께 마음속 집을 둘러보며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어쩌면 당신의 마음속 집은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이라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내면 비평가의 날카로운 지적에 주눅들지 않고 마음의 집을 성공적으로 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힌트를 하나 주자면 미래는 과거와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미래가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는 고정돼 있고 미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열의만 있으면 하루아침에도 바뀔 수 있다. 현재는 언제나 결함이 있다. 그러나 현재 상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건 나아가려는 방향이다. 행복은 산 정상에서 느끼는 잠깐의 만족이 아니라 산을 오르는 길에서 느끼는 희망이다. 행복은 희망에서 나온다. 지금 걷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희망이 있다면 불행하지 않다. 우리는 하루 동안 500번의 사소한 결정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 500번의 결정과 행동이 모여 오늘 하루를 만들고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런 결정과 행동 중에 한두 개만이라도 좀 더 나은 걸 선택할 순 없을까? 더 나은 결과를 목표로 삼을 순 없을까?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다. 내일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면이 있다면 그것으로 성공이다. 남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 오로지 나만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내일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지 그 답은 나만이 알고 있다. 작은 목표를 세워라.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우리는 능력에 한계가 있고 쉽고 편한 걸 좋아하며 걸핏하면 자신과 남을 속이려 하고 잘 안 되면 세상과 남을 탓하며 어지간하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보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아침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내가 되자. 그러고는 이렇게 물어보라. 그 목표를 위해 뭘 해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성공했을 때 어떤 보상으로 나를 격려해 줄까? 서투르더라도 결심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보라. 행동으로 옮겼으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따뜻한 커피라도 기분 좋게 마셔보라. 내일도 모레도 또 다음 날에도 똑같이 해보자. 그러면 비교의 기준점이 매일 아주 조금씩 올라간다. 이것으로 기적이 시작된다. 그런 날이 한 달, 두 달, 나아가 1년, 2년 쌓이면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더 높고 가치 있는 목표에 눈길이 간다. 별이라도 딸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 당신 눈을 가리던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목표가 바뀌면 보이는 게 바뀐다. 다시 한번 강조할 가치 있는 말이다. 목표가 바뀌면 보이는 게 바뀐다. 원하는 것이 바뀌면 보이는 것도 바뀐다. 예를 들어 일하고 있는 조직의 팀장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현재 팀장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고 일을 잘해서 인정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팀장이 되고 싶다는 욕망은 짜증과 불행과 혐오만 가져올 뿐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당신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난 지금 불행해. 하지만 팀장만 되면 이 불행은 금방 사라질 거야.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지. 내가 불행한 이유가 팀장이 되지 못해서야? 어쩌면 팀장 자리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불행한 건 아닐까? 생각이 여기까지 왔다고 당장 욕망을 떨쳐버릴 순 없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당신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이 뭔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따라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짜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꿈을 무작정 포기할 순 없어. 그러면 의욕이 사라져 버릴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가질 수 없는 자리를 계속 꿈꾸는 것도 의미 없는 일이잖아.
이제 다른 길을 모색해 본다. 욕망을 채우고 야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러면서도 마음속 응어리는 떨쳐낼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해 본다. 계획을 바꿔야겠어. 내 인생이 더 나아지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보겠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계획이면 좋겠어. 팀장이 되는 것 말고도 의미 있는 일은 많으니까. 계획을 잘 세우고 그대로 밀고 나가 봐야지. 여기까지 왔으면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선 것이다. 과거에 이것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은 꿈은 사실 협소하고 제한적인 것이었다.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가 결국 불행에 빠졌다. 상황이 바뀌면 익숙한 것들과 헤어져야 한다.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각오해야 한다. 그러면 과거의 야심 때문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가능성으로 가득한 세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 아니, 산다는 것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좋은 인생 따로 있고 나쁜 인생 따로 있단 말인가? 뭘 보고 더 좋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당장은 몰라도 상관없다.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서서히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려져 있던 것들도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도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삶이 나아지기를 간절히 원할 때만 이런 노력도 효과를 발휘한다. 무의식적 지각 구조를 속일 순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 지각 구조는 당신의 의지대로 움직인다. 막연히 바라기만 해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배울 수 없다.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활력을 되찾아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어지러운 정신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더 좋은 삶은 책임질 것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의미하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큰 노력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 그래야만 부질없는 삶의 고통을 끝낼 수 있고 오만과 기만, 원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재에 집중하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현재 내 주변을 둘러싼 물리적인 환경과 심리적인 환경에 집중하라.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게 뭔지, 신경 쓰이는 게 뭔지, 걱정거리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라. 그리고 당신이 바로 잡을 수 있는 것과 바로 잡아야 할 것에 주목하라. 그런 것들을 손쉽게 찾는 세 개의 질문이 있다. 이것이 지금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은 내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나는 이것을 바로 잡을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 중 아니요 라는 답이 하나라도 있으면 시선을 돌려야 한다. 목표를 낮춰도 좋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 바로잡고 싶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나올 때까지 찾아보고 그것을 바로잡아라. 하루면 충분하다.
지금 책상 위에 봐야 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해보자. 계속 그 서류를 외면하고 있다. 출근해서 그쪽으로는 아예 눈도 돌리지 않는다. 거기엔 분명히 끔찍한 괴물들이 숨어 있을 것이다. 납세 신고서와 각종 청구서, 검토해야 할 자료들, 확답하기 어려운 요청 메일들이 당신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다. 그러한 당신의 두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두려움에 공감해보라. 어쩌면 그 서류 더미 속엔 집채만한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구렁이에게 물릴 수도 있다. 어쩌면 머리 9 달린 히드라일지도 모른다. 머리 하나를 잘라내면 7개가 더 생겨난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컨대 이렇게 생각해 본다. 저 서류 더미에 내가 꼭 처리해야 하는 게 있을까? 정신을 차리고 일부라도 꼼꼼히 살펴볼까? 20분이면 될까? 그런데 아무리 빨리 봐도 20분 안에 끝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10분, 5분이라도 살펴보자. 그것도 싫으면 단 1분이라도 괜찮다. 아주 일부라도 들여다봤다는 것만으로 일단 성공이다. 전체는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서류 더미 일부를 봤기 때문에 서류 더미 전체의 의미는 줄어든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자신에게 보상을 준다. 와인을 곁들인 맛있는 저녁을 먹거나 푹신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책이나 영화를 보는 건 어떤가? 할 일을 끝낼 때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잘했어요 하고 칭찬해 달라고 해보자. 그러면 더 일할 맛이 나지 않을까? 그들도 안 하던 칭찬을 갑자기 하려니 어색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익숙해질 때까지 요청해보자. 무엇이든 처음엔 서툴러도 자꾸 하다 보면 능숙해진다. 무슨 일을 하든 일할 맛이 나야 한다.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자기만의 비결을 찾아야 한다. 함부로 나는 동기부여 따윈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고 단정 짓지 말라. 당신이 자신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존재인 동시에 누구나 다 하는 단순한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 자신을 잘 안다고 자만하지 말라. 오늘 하루 할 일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아침에 침대에 걸터 앉아서 해도 좋고 잠자리에 누워서 해도 상관없다. 자신에게 이것만큼은 오늘 꼭 끝내자 하고 부탁해보자. 정중히 부탁하고 뭐라고 말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자. 너무 욕심내지 않고 꼼수를 부리지 않으면 아마 어지간한 부탁은 다 들어줄 것이다. 한동안 매일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습관을 유지해보자.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스스로 이렇게 묻는 게 습관이 될 것이다. 내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까? 이때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정해놓고 자신에게 강요하지 말자. 나치, 소련, 중국의 역사를 봐서 알겠지만 전체 주의는 나쁘다. 한 나라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롭다. 높은 목표를 세우자. 하루하루 나아지는 삶에 집중하자. 진실을 배신하지 말고
최고의 선으로 향하는 길을 벗어나지 말자. 우리에겐 바로 세워야 할 세상의 질서가 있고 지켜야 할 인생의 미덕이 있다. 우리에겐 이겨내야 할 악이 있고 극복해야 할 고통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져야 할 우리 자신이 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 중에서 4번째 법칙이었습니다. 우리에겐 더 나아져야 할 우리 자신이 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의 성장에만 집중한다면 어느새 나의 삶은 발전해 있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진정 나 자신을 위한 길이겠죠. 12가지 인생의 법칙 마지막 3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귓가였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